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품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하는 분들 계실 텐데 난방기기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적정 온도 유지,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전기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지 않기 등등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몸에 직접 닿는 전기 장판의 경우 뭐 화재 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온 화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저온 화상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열이 계속 닿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전기장판을 뜨끈하다 싶을 정도로 세게 틀어놓고 잠들게 되면요. 피부가 붉어지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수포나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기장판 위에 좀 얇은 이불을 덮어두시거나 또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온도로 하지 마시고 낮은 온도로 설정해 주시고 타이머까지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방기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울 때 핫팩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핫팩이 또 저온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춥다고 이 피부에 직접 닿게 하지 말고요. 꼭 옷 위에 붙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추위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위해서 안전수칙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알아보죠.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 아침보다는 확실히 좀 기온이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오늘과 주말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확연히 덜 춥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16도 선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공기가 탁한 곳이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토요일은 내일은 새벽에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6도, 세종 17도, 논산 17도, 대전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날이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 9월 대전역 근처에 대전 트래블 라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이 더 이상 노잼 도시가 아니다 하면서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하고 이벤트를 여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벤트 중 하나가 교복을 대여해서 추억 속으로 떠나는 테마 여행인데요. 교복을 입고 근현대사 거리를 거니는 그 기분 굉장히 색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일상 속에서 아니면 여행 중에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텐데 뭐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 여행인 타임슬립을 대전에서 즐기는 거죠. 그럼요. 뭐 까까머리 시절, 댕기머리 시절, 심지어 코올리게 시절까지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생방송 중에 타임슬립했다는 기분으로 추억 속으로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옛날이요. 나의 과거 소환이라고요.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한창 때 참 잘 나갔는데 그 잘 나갔던 모습을 오늘 사진 사연으로 많이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추억, 설렘, 지식, 경험, 인류, 동물, 판타지. 언뜻 보기에는 공통점이 없는 단어들 같지만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책이죠. 맞습니다. 책은 어떤 단어를 이어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뭐 교육, 연애, 여행 이런 내용들 모두 다 책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사실 이 독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책과 좀 더 가깝게, 책과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책과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맘때는 책을 읽기 딱 좋은 시기. 지금 다양한 테마를 갖고 있는 지역의 보물창고 독립서점에선 책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 대전 책잔치 한마당과 함께 몇 배 더 즐거운 지역 책방의 문을 두드려보자. 독서의 계절 가을. 책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은 마음의 양식을 쌓게 하고 사색에 잠길 수 있게 하고 행복으로 우리의 가슴을 물들이는데 독서 생활을 조금 더 즐겁게 하는 특별한 행사인 대전 책잔치 한마당이 열려 우리의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 시민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한다는 의미로 이 과거에는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루에 그 뭐 책 부스를 차려놓고 그 책을 전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소를 10개 서점으로다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도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편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확대한 그런 잔치로 이번에는 약간 성격을 바뀌었습니다. 대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책잔치 한마당.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단순히 종이 위에 활자로서의 책이 아닌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소개. 책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책을 매개로 삶의 다양한 어떤 방향성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서점이고요. 서점 공간 내에서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이라던가 북토크 같은 행사들로 독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서점이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창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하기도 하고요. 또 책을 가지고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대전의 독서 생태계를 살리고자 독자가 직접 참여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도 남기는 능동적인 책 축제를 기획했는데 대전 전역에 흩어져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힘이 보태지고 있다. 공간들이 좀 곁에 있어줘야 우리도 갈 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재미를 좀 정리해서 이런 것도 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책잔치 한마당 기간에는 서점 안에서 뜻밖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행운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SNS 방문 이벤트도 마련하며 자연스레 지역 책방을 소개한다. 이게 책이라는 것을 일회성으로 읽고 끝나는 거는 사실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그 뭐 작가 초청해서 세미나만 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서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서점 어딘가에 숨겨놓고 고객들이 와서 그걸 찾으면 그 책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도장 깨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 둘러보는 건데 서점이 우리 동네 근처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서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스탬프를 받아오면은 또 선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로 기획을 한 겁니다. 행사를 앞둔 서점으로 떠나는 짧은 투어. 그 첫 번째 공간은 중리동에 자리한 한 책방이다. 최근 동네 서점은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중. 이곳엔 인권에 대한 이야기 및 고양이, 식물, 비건 등을 주제로 하는 새 책들과 200여 권의 헌책이 함께 공간을 채우고 있다.
처음에는 서점에서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독서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 책방을 자유롭게 동네 사랑방처럼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방의 특이점은 단순히 책을 읽는 서점이 아닌 아이들의 또 다른 돌봄터로 활용된다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문화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 오면 재밌고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 있고 동아리 집 만들기나 이런 것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도 보고 해서 재밌어요. 이번 대전 책잔치 한마당 기간에는 시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책방. 김채훈 시인이 참여해 대중과 대화하고 신앙송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소낙비 가려주던 양지다방 빛바랜 차양의 배가 불룩해졌습니다. 처진 배 한 번 더 추워 올리니 경쾌한 함성 내지르며 투신하는 빗물들 이제야 가뿐해졌다는 듯 잠시 수조였던 차양 후줄근이 늘어진 자리에 당글당글 햇빛들 고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컨셉들이 많이 정해져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언제든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런 개인의 취향이 되게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드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입장에서 또 동네 서점에서 자그맣게 운영하는 시창작 강의라든지 또 대화, 작가와의 대화 이런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앞둔 또 다른 서점 투어. 그 두 번째 공간은 반석동의 독립책방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서점이 침체기를 맞이한 요즘. 사람들이 책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도록 시대에 맞는 변화를 모색하며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서점이다. 저희 책방은요, 마음을 채우는 곳, 위로를 채우는 곳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에세이랑 산문, 시집이 중심이에요. 저희가 모임을 엄청 많이 하는 책방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 관련해서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사람들이 공간에 모일 수 없으니까 특히 책방은 되게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책을 소통하는 방법을 온라인 공간을 조금 옮겼어요. 온라인 100일 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매일매일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홀로 책을 읽고 기록하고 때로는 떠들썩하게 의견을 나누며 책을 매개로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 종이의 향기, 장소의 매력에 이끌려 시간 날 때면 짬짬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뭔가 전문적으로 토론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이 책을 재밌게 읽고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독서 모임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크신 것 같고요. 또 독서 모임은 시간과 뭐 날짜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한다는 거,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들 때문에 책방에 오시고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대전 책잔치 한마당 행사 마지막 날인 토요일 그림책으로 만나는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통통 튀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대전에 큰 대형 서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매력을 담은 다양한 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전내를 조금 둘러보시면서 다양한 책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를 테마로 관련 서적을 비치하고 다양한 강좌도 함께하는 특별한 서점. 그리고 그래픽 노블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우물을 파는 서점 등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우리 지역의 서점은 독자들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있다.
지역 서점은 여러분의 사랑방입니다. 다양한 독립서점들을 찾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물 같은 책을 찾을 수 있는 동네 책방으로 놀러 오세요.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2020 대전 책잔치 한마당. 책 축제로 동네 곳곳의 책방을 둘러보는 재미가 더해진다.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린다. 책 보물창고에서 다채로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 지역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네, 이 대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독립 서점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책 한 권도 구입해 보고 네. 책을 읽고 사색에 잠겨도 보고 이게 또 늦가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럼요. 대전 책잔치 한마당 정말 저도 참여해 보고 싶었는데요. 예. 뭐 오늘도 내일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책과 함께하는 이색나들이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강원도 삼척으로 역사나들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삼척시는 동쪽은 동해안 해안선, 서쪽은 정선과 태백, 남쪽은 경북 울진, 북쪽은 동해시와 접하고 있어 동해안의 관문으로 불립니다. 길에서 만나는 역사의 풍경, 오늘은 삼척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삼척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철기 시대에 그 실직국이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5년에 지증왕 때 이제 신라에게 합병되죠. 그래서 실직주가 되고 757년 경덕왕 때 삼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직이 삼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실은 시라고 읽히면서 삼을 뜻하고 적은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인데 그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척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가 바로 삼척이다. 그리고 그 세 개의 하천은 부평의 전천, 삼척 시내의 오십천, 근덕의 마읍천. 이 세 개의 하천이 바로 삼척을 상징하는 하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이 삼척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삼척은 포항과 강릉 사이에서 국방의 요충지 기능을 했는데요.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도 동해안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제강점기 때 항구와 철도가 만들어지며 수많은 지하자원을 강제로 수탈당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조선시대 삼척 포진성이 있던 곳입니다. 삼척 포진성이 동해안 국의 수군을 그리고 울릉도까지 관장했던 그런 해군 사령본부라 할 수 있는데 이 육향사는 예전에 그 죽관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앞쪽으로 바닷물이 다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섬이 돼서 죽관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후에 와서 육향산으로 바뀝니다. 이 산 정상에 육각의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지면서 육향대라 불렀고 그래서 육향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육향산은 정라진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육향산에는 척주동해비, 허목 선생이 1662년에 만든 척주동해비가 있어서 동해라는 지명을 반듯하게 보여주고 또 조수를 물리쳐서 삼척을 평화롭게 만든 비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대한평수토참비,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대한평수토참비인데 그것도 이 육향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를 지켰던 영장과 강원도 관찰사의 비석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곳도 육향산이고 그래서 정라진의 상징산 하면 육향산이 되고 육향산에서 정라진의 대표 문화재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포진성 안에는 동해 해상방위의 총책임자 격인 영장이 머물던 처소인 아사가 있었는데요. 저 건너편이 바로 아사가 있던 곳이고 그 삼척 포진영에 아사가 있는 곳이라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영진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진안은 지금 여기 정라 삼거리가 있는 쪽서부터 시작해서 삼척 온천 밑으로 돌아서 버스터미널까지 전체가 영진안 구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진안 쪽에 보시면
뒤에 저기 대나무 숲이 보일 겁니다. 저 대나무 숲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가 사형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동해안 수군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수군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을 재판하고 그중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람을 사형했는데 저 대나무 숲에서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원기들이 봉황산을 타고 시내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조차한 일이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1800년대에 이 귀원 부사가 돌로 된 사람 모양의 석인을 3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봉황산을 바라보게 세워서 정라 쪽에서 넘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륵산불이라 그래서 봉황산 미륵산불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처음에 이 미륵산불은 음기를 막아내는 앵마기로서의 역할이었는데요. 미륵을 접하게 된 삼척 시민들이 후대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미륵불로 모시게 되면서 민속적으로 중요한 신앙 대상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미륵산불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미륵신앙의 상징물로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에 모형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엔 요즘 감성마을로 통하는 정라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척시 정화동은 정상동과 함께 정라로 불렸지만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정라진의 아래쪽이란 뜻의 정할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엔 다양한 마을 이름에도 그 유래가 있는데요. 여기가 나리골입니다. 예전에 이 언덕에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 나리골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1910년대부터 그 나리골과 건너불을 연결하는 강배가 놓여지고 그 배를 정박하는 곳이라 해서 나룻골, 나리골 이렇게 이름이 다시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인데 후에는 이렇게 배가 정박하는 나루가 있다 보니까 나리골이 된 것이죠. 멋진 바다가 펼쳐지는 새천년도로. 이 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 방파제 끝쪽에 그 말리도라는 돌섬이 있었습니다. 3개의 섬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척주동해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척주동해비를 세웠던 말리도는 1916년 삼척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다 허려버려서 지금은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 복속 때 나무 사자를 싣고 가서 우상국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울릉도에 내려서 울릉도를 지키는 사자바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다시 삼척 앞바다에 내려서 삼척을 지키게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이사부 사자바위가 있는 이 지점이 삼척항의 가장 막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2000년 이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롭게 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지명들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지명은 그 땅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이해하고 그 지역을 둘러보면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명을 잘 안다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 그 땅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같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지명을 먼저 알고 살펴보는 것이 여행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명에 담긴 우리 지역의 역사.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삼척이라는 도시 이야기, 삼척 곳곳을 돌면서 지명에 담긴 역사도 함께 들어봤어요. 네, 단순히 관광지를 찾아가서 먹을거리, 즐길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 탐방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지식이 좀 더 가득해진 느낌이 들고 네. 역사 이야기하면은 알면 알수록 더 재밌잖아요. 네, 그럼요. 자, 이렇게 지명의 유래를 찾아 떠나는 이색 여행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옛날이요. 나의 과거 소환입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입니다. 네. 뭐 일교차도 크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 안과 질환이 더 발생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네, 눈이 뻑뻑해져서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눈에 염증도 많이 생기시고 네. 또 통증을 느끼면서 앞이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럴 때 포도막염을 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포도막염은 또 전신 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건강 톡톡 이 시간에 포도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안과 전문의 배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포도막염인데 네. 먼저 우리 눈에서 이 포도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네. 이 점부터 좀 짚어보죠. 네. 우리 포도막이라는 것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중에서 바깥에 흰색의 공막층과 안쪽에 있는 그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혈관이 풍부하고 검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포도 껍질과 유사하다 하여 포도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포도막은 실제 저희가 수술하다 보면 포도 껍질의 안쪽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막은 앞쪽에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와 수정체를 붙들고 있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모양체,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광선을 차단하고 망막과 공막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는 맥락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서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포도막염인가요? 네. 말 그대로 네.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포도막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 눈 조직의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포도막염이라고 흔히들 일컫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도막이라는 구조는 혈관도 풍부하고 망막과 혈관의 장벽이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몸에서부터 오는 면역세포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곳인데요.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런 포도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포도막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눈 전체 조직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눈 모든 곳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전신 질환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도막염은 10,000명당 20명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코 적은 수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대에서부터 발생이 가능하고 40세 이후부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 연령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인 경우, 또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그리고 시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포도막염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거나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계시거나 결핵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 포도막염, 이 전신 질환과 이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 포도막염의 또 다른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네, 포도막염은 첫 번째로 재발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개월 후나 수년 후에 2차, 3차 염증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만 국한된 질환이 아니고 전신질환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나 소화기계, 신경계통, 관절에도 염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눈에만 국한된 치료가 아닌 전신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상이 워낙에 다양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은 발생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면서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도막염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포도막염은 크게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고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됩니다. 위치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모양체와 선무체 그리고 홍채의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앞포도막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부 망막이나 앞쪽 유리체의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중간 포도막염, 그리고 뒤에 위치하고 있는 시신경이나 망막, 맥락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후포도막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포도막염이 눈 전체에 발생되면 전체 포도막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인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비감염성은 다시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외인성의 경우는 수술과 외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내인성은 이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내인성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원인에 따라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위치와 원인에 따라 네. 이 포도막염이 나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예. 포도막염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우선 나뉘게 되는데요. 이 감염성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감염성 포도막염은 우리가 매독이나 결핵과 같은 세균도 가능하고요. 에이즈 바이러스 또는 헤르페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곰팡이라고 알 수 있는 진균 그리고 동물들로부터 오는 기생충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한 게 감염성 포도막염입니다. 이러한 감염성 포도막염의 경우는 대부분은 만성질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진균 감염이나 기생충 감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가축으로부터 원인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비감염성 원인을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외인성은 우리 몸 밖에서 원인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외상 후에 눈에 염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면역 기전이 정상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인성의 경우는 수술 후나 외상 후에 염증 조절이 잘 되면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내인성의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것인데요. 자가 면역 기전과 관련된 그런 전신 질환과의 관련성이 높고 가장 흔한 포도막염이면서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만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의 조직을 적으로 관주하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면역 시스템의 과민 반응이 바로 내인성 포도막염입니다. 내인성 포도막염은 전체 포도막염의 80%에 해당되지만 우리의 시력 손상을 유발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감염성 포도막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 포도막염이 전신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워낙에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고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가능한 모든 합병증은 다 발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백내장과 녹내장이 발생이 가능하고요. 유리체 염으로 인해서 유리체 혼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망막 혈관염에 의해서 망막의 혈관이 폐쇄가 되거나 망막에 염증이 유발돼서 우리가 망막 부종, 황반 부종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시신경염을 유발해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체 실명 환자의 10%가 이 포도막염에 의한 것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예.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니까 네.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위치별로 또 원인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증상이 워낙 다양한데요. 우선 위치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포도막염의 경우에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한쪽에서 발생되지만 가끔은 양쪽에서 눈부심이나
통증, 그리고 충혈을 동반하는 증상을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안통은 특이하게도 눈을 움직일 때 주로 안통이 발생되는 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또한 모양체의 염증을 유발하면 눈의 초점에 문제가 생겨서 원시나 근시 등도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모양체 뒤쪽에는 우리가 선모체라고 그래서 눈 속에 있는 물을 만드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발생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안압이 떨어지는 증상도 생기게 되고 거꾸로 물이 내려가는 길에 염증을 유발하면 안압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증상도 발생되게 됩니다. 중간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파리가 떠다니는 비문증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뿌옇게 보인다고 하는 시력 저하 호소를 주로 하시게 됩니다. 후 포도막염의 경우는 중간 포도막염보다는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한 시력 저하나 비문증이 더 심하다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원인별로 보게 되면 감염성의 경우는 비감염성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심한 안통, 충혈도 훨씬 심하고 초기부터 시력 저하도 많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악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시게 되면 급성으로 발생될 때는 주로 눈부심, 통증, 충혈을 동반하게 되지만 만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은 눈부심이나 통증보다는 시력 저하를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막염이 의심될 때는 주로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위치별로 저희가 이제 검사 소견도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포도막염이 맞는지, 우선 포도막염이 맞으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원인에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증상으로 오셨는지, 전신질환이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병력 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안과에 오시게 되면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초음파 검사, 망막 검사, 단층 촬영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실시해서 눈에 있는 염증 소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또 이 질환이 전신질환과 아무래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전신질환과 관련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또 엑스레이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질환과 관련돼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류마티스 내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등과 협진해서 전신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에서 눈에서 직접 조직액을 채취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검사를 통해서도 증상도 다양하고 전신질환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는데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네. 결국에는 50% 이상에서는 사실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이 생긴 위치에 따라 네. 이 우리 안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위치별로 참 많이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예. 많이 좀 헷갈리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치별로 보게 되면요.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검은 동자라고 부르고 있는 각막과 수정체 앞쪽에 전방이라는 곳에 염증 세포가 뜨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일정 면적당 세포의 수를 보고 또 세포의 크기를 봐서 염증의 정도와 또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저희가 측정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전방 세포가 눈 앞쪽에 많이 붙게 되면 각막 내에 침착물이라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삼출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동공 뒤쪽으로 이렇게 후유착이라고 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농으로도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막 사진을 보게 되면 눈 속에도 고름이 차는 그런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만성화되면 홍채가 수정체에 들러붙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홍채 모양이 아니고 홍채가 찌그러져 보이는 홍채 후유착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선모체의 기능에 따라서 안압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막을 보게 되면 충혈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햇살과 같은 그런 충혈 소견도 보이게 됩니다.
중간 포도막염이나 후 포도막염은 우리가 아기 동자를 벌려서 산독을 시킨 채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눈꽃송이 모양의 그런 염증이나 삼출물이 보이게 됩니다. 망막 혈관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망막에도 출혈이 발생이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망막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또 어떤 혈관염이 있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유리체 혼탁이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혼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망막을 검사하면 부종이라든가 또 시신경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만성화되면 오히려 시신경이 위축이 돼서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이 주로 어떤 전신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과에서 우선 내인성 포도막염이라고 진단이 되면 우리가 자가면역 기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가면역 기전이 전신 질환에도 동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도막염이 주로 앞쪽에 있을 때는 연령별로 나타나는 전신 질환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관절염이라는 질환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강안이나 외음부에 궤양을 동반하는 베체트병이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인 경우에는 손목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동반되고요. 젊은 남성인데 앞포도막염이 너무 심한 경우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 하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중간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독이나 결핵, sarcoidosis 같은 증상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고연령이신 분이 갑자기 중간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는 림프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후포도막염인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주로 의심해 봐야 하고요. 이 외에도 궤양성 대장염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들으면 들을수록 네. 포도막염이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원인에 따른 치료가 주가 되겠죠. 우선 감염성 포도막염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앞서 얘기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에 대해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또 기생충 약 같은 것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감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기능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주가 되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가장 좋은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도막염인 경우에는 주로 안약을 사용하게 되겠고 중간 포도막염부터는 안약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먹는 약의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거나 고용량을 사용해야 될 때에는 우리가 눈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요. 앞쪽일 때는 이 흰자 밑에다가 저희가 주사를 놓게 되고 중간 포도막염 이상일 때는 안구 주위나 눈 속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에도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사용하시는 면역 억제제를 2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면역 억제제는 1년에서 1년 반 이상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생물학제제를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눈에도 주사를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또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약물 치료는 주로 어떤 종류로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앞포도막염에는 주로 아까 안약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염증 조절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염제의 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홍채가 뒤에 들러붙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트로핀 계열의 산동제를 쓰기도 하고요. 안압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에 는 안압 하강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안약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임의로 끊거나 갑자기 끊게 되면 재발의 위험이 높고 재발할 때는 이전 염증보다 훨씬 심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임의로 끊거나 하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안과의사가 정한 횟수대로 정해서 놓으시고 안약을 끊을 때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약 치료 말고도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도막염에는 워낙 중요하고 치료가 잘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사제나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눈의 합병증을 다 유발하죠. 그래서 합병증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부종, 망막박리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상 수정체가 저렇게 하얗게 변하는 백내장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포도막염에 의해서도 직접 백내장이 유발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로도 백내장이 발생됩니다. 치료 방법은 일반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백내장과 차이점은 수술 후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유발돼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눈의 염증을 가장 많이 최소화시켜놓고 최대한 줄여놓고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염증이 없는 경우여도 백내장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는 전처치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충분한 관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녹내장의 경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녹내장이 잘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 포도막염이 걸린 환자분들은 아나미다 녹내장 검사를 통해서 늘 저희가 녹내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녹내장은 이 또한도 포도막염에 의해서 안압이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로도 녹내장이 발생 가능합니다. 녹내장의 치료도 일반 녹내장과 마찬가지로 안압 하강제라고 하는 안약점만을 주로 사용하게 되지만 일반 녹내장과는 달리 안압 하강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이 안압 하강제로 효과가 없어서 수술로 가는 율이 일반 녹내장보다 많이 높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황반부종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저렇게 볼록하게 부어오르는 것을 황반부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간 포도막염이나 후 포도막염의 50% 환자에서 이런 황반부종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황반부종의 경우는 시력 손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눈 속에 있는 주사를 놓는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시력 손상의 위험이 높은 질환입니다. 또한 이러한 망막에 많이 붓게 되면 망막 전체에 물이 차서 망막박리도 유발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황반부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망막박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로 망막 밑에 있는 물을 다 빼고 망막 유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건강톡톡 지금 포도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50대 남성입니다. 직장 업무가 많다 보니 자주 눈이 충혈이 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포도막염이 아닌지 걱정되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우선은 충혈이 많다 그러면 포도막염보다 다른 질환이 많이 의심이 되지만 포도막염이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본인 질환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도막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게 워낙에 면역기전과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러한 포도막염이 최근에는 생체 리듬이 면역 기능과 관련이 많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이나 질 좋은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재발이 됐어요 하고 오실 때가 여행으로 인한 시차 변화가 있을 때 또 숙면을 못 취하셨을 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당연히 금연과 금주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눈이 자꾸 가렵고 눈곱도 많이 끼는데
포도막염인지 아니면 결막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아포도막염 같은 경우는 충혈이나 눈부심, 눈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막염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려움이나 눈곱은 특히 결막염이나 각막염일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의 특징은 눈곱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눈곱이 발생한다 그러면 포도막염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또 결막의 충혈이 일반 결막염은 눈 전체에 충혈이 오지만 포도막염인 경우에는 검은 동자 주변으로 햇살 모양의 그런 독특한 충혈 양상을 띠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잘 모르신다 그러면 가장 안과 의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렸고 오늘 포도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어린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선희 안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대전은 9.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은데요. 높은데요. 한낮에는 16도 선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공기가 탁한 곳이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빗방울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공주 16도, 세종 17도, 논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날이 점점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아 옛날이요. 나의 과거 소환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411번님, 어린 시절 천진난만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커버려서 지금은 26살이나 됐습니다. 아직도 더 크실 수 있는데, 그죠? 네. 근데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네, 어렸을 너무 때 예쁘네요. 사실. 지금도 예쁘시겠네요. 그럼요. 9685번님, 2001년 대학생 때 유럽 배낭여행 갔었던 게 그립네요. 알바로 돈 모아서 친구와 한 달간 알차게 여행했었는데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세계 곳곳을 누비던 옛날이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갔던 여행. 멋지네요. 그래요. 평생 결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8099번님,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부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천 가지 고민만 머릿속을 떠돌아다닙니다. 아, 어린 시절 그때가 그리워라. 저희도 그렇습니다. 8876번님, 부모님의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한복 입고 신혼여행 가는 것이 낯설기만 하죠. 부모님 세대에는 이렇게 신혼여행 가시곤 했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래요. 와. 정말 부모님 세대에는 다 이렇게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면 저렇게 한복 입고 남편은 양복, 아내는 한복. 9901번님. 코로나19가 없던 2019년 우암 야행 아이들과 한복을 대여해 입고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났는데 아이들이 행사하는 내내 하하호호 웃으며 엄청 신나했습니다. 대전은 더 이상 노잼 도시 NO, 유잼 도시 대전 예스. 멋진 표현 같아요. 0587번님,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소풍길에서 한 컷, 지금은 다들 할머니가 돼서 사진 속 아이들만한 손녀들이 있을 테지요. 추억 속으로 풍덩 빠져봅니다. 흑백 사진. 또 국민학교. 정겹네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0416번님,
제가 태어났을 때쯤인 것 같아요. 저를 안고 있는 엄마와 이모, 이모들이랑 멋쟁이 아빠 다리를 한 인물 했었죠. 네. 요즘 말로 리즈 시절의 엄마 아빠입니다. 와. 어우, 패션도 멋쟁이셨네요. 네, 너무 멋지네요. 함께 시간 여행 한번 잘 해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논산 화지마을로 갑니다. 과거 상권이 모여있어 번화했던 이 동네는 주민들이 떠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마을이 바뀌고 있습니다. 화지마을의 변화와 재생 이야기 월요일에 만나볼게요. 네, 이 헌혈 비수기라고 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이미 한 달 가까이 이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근심 걱정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헌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헌혈 사용량은 더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 기피 현상과 또 단체 헌혈이 줄고 있어서 많이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겨울에 이웃과 운정을 나누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가장 나눔의 실천, 쉬운 방법이 헌혈입니다. 네. 헌혈에 동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헌혈하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의미 있는 주말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